자, 봅시다. 20쪽.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무엇이었냐면요. 원명의 교체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꿔 놓았느냐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14세기 이후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원에서 명으로,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일본에서는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정권이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동아시아의 질서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새로운 사상과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성리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한 나라 때는 유학이 관학이었어요. 그죠? 한 무제가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유교를 통해서, 유학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유교라고 하는 것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지배하는 이념으로서 활발하게 널리 전파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따랐어요. 그죠? 자, 그런데 남북조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불교와 도교 같은 이러한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고 또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불교의 유입과 불교의 성행이 유교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 불교의 융성이요, 밑주십시다, 상대적으로 유학을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불교와 도교의 남북조 시대 때 불교와 도교의 융성이 유학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 불교나 도교, 그 중에서 특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종교임과 동시에 밑줄 칩시다, 형이상학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형이상학적이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형이상학적이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나요? 네, 힌트가 없어요. 설명을 할게요. 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형체를 초월한 영역, 그에 관한 연구나 학문을 가지고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어떠한 교리가 있었나요? 인간이 괴로운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고통스러운 까닭은 무엇이냐?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위한 개인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고요. 그죠? 윤회전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은 전생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혹은 만지고 느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바로 형이상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좀 더 철학적인,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어떤 논의가 불교에서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유학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실천 윤리적이면서 종교적이나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핵심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잘 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그지? 하지만 사람이 괴로울 때 마음의 위로가 되어준다든가, 그죠? 아니면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 또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유학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런 어떤 철학적인 수준에 있어서 유학이 불교보다 한참 더 떨어지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라든지 도교 같은지 이런 종교들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유학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다가 수나라 당나라 때 오게 되면서 과거 시험을 시행하게 되면서 유학이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왜? 시험으로 관료를 선발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유학을 공부하고 믿는 사람들, 신봉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공영달 같은 사람이 당나라 때 오경정의라고 하는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텐데, 오경이라고 하면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 경전을 말해요. 시경, 서경, 주역, 역경이라고도 해요. 예기,
춘추 이렇게 5가지의 유교 경전을 말하는 것인데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지? 출제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채점의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명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경에 대해서 해석을 정의를 내린 게 바로 오경정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유학이 이전에 비해서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리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측면은 여전히 유학은 부족했기 때문에 불교나 도교에 비해서 밀리는 것은 여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유학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송나라 때 가게 되면서 자,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난 쟤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접근을 할까? 내 옆에 있는 얘가 있는데 쟤가 나보다 공부를 잘해. 나는 쟤만큼 공부를 잘하고 싶어. 어떤 노력을 하지 보통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쟤는 그죠?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당시 유학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나라 때 가게 되면서 유학자들도 그럼 우리도 불교나 도교에 있는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을 탐구하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유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송나라 때 미추십시다. 유학에다가 불교, 도교의 형이상학적인 논리 체계를 수용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유교에서도 이론적 탐구라든지 개인적인 수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유학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유학이 등장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게 바로 성리학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새로운 형이상학적인 유학이 등장을 하였으니 그게 바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상인지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리학이 성립하고 발전했던 것은 바로 중국의 송나라 때이고요. 송나라 사회의 지배층은 사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비이고요.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당시 과거를 통해서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평가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대부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송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의 지배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유교적인 지식과 거기 오타 있어요. 교영 아니고 교양이에요. 유교적인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여 유교적인 통치 질서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지고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송대 사회의 지배층 사대부예요. 자, 이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인간과 사회, 자연을 관통하는 어떠한 보편적인 원리, 우주의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학자들도 사대부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완성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북송, 그러니까 송나라가 수도가 카이펑이었을 때 북송 때 정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엇을 주장을 했느냐?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만물이 이 한자로는 원리 할 때 있자요.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만물이 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어려워. 형이상학적이야. 짜증나죠.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하나씩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동차라는 물건이 있어요. 그죠?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은요.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개별적인 부품들의 조합이에요. 그죠? 타이어, 엔진, 그다음에 핸들, 의자 등등등 개별적인 부품들의 조합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런 것들을 하나로 그냥 갖다 뭉쳐놓고 그냥 땅에다가 꽂아 놓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차가 굴러가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양한 부품들을 조립해서 차가 움직이게 만드는 어떠한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죠? 그 많은 부품들을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움직이는 물체로 만들기 위해서 조립해야 되는 하나의 원리가 그 많은 부품들을 하나로 묶어놨잖아. 그치?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그 우주 만물을 묶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인 것이고 인간 역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역시 그 우주 만물의 원리인 이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다 라는 주장인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무엇이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성즉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이라는 사람은 성즉리라고 이야기를 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은 무엇이다? 같다.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는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즉리설이에요. 자,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우주를 구성하고 돌아가게 하는 어떠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까? 잘못된 게 있을까? 아니에요, 그죠? 우주를 구성하고 돌아가게 하는 어떠한 하나의 원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절대 불변의 진리이자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것이 인간의 본성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주의 원리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오류 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이냐? 맹자가 제자백과 가운데 맹자가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하였느냐? 미치십시다. 뭐라고 했어요? 선하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선설이에요. 그죠?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성즉리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다. 왜? 라고 물어봤을 때 인간의 본성은 오류가 없는 우주의 원리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북송대 성리학자인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후에 남송대에 가게 되면서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주희라는 사람이 성리학을 집대성 완성 단계에 올려놓게 되는데 그 업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공자 맹자급으로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은 주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주희에 의해서 주자에 의해서 완성된 학문이기 때문에 성리학을 다른 말로는 주자학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주장은 무엇이냐? 바로 믿주십시다.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주희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뭐라고요?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정의가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인간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사람들은 다 바르게 살아가지 않지?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안 살지? 그 이유를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원리와 같아서 바른 것인데 그것이 태어나면서 얻게 되는 잘못된 후천적인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일어난 어떤 분노 같은 이런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바른 본성이 가려지거나 혹은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바르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 가려지거나 어지럽혀지는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우주의 원리와 같은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교에서 주장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석가모니가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의 괴로운 까닭은 무엇이냐? 어지럽고 탐욕스럽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어리석고 탐욕스럽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제거해서 깨달음의 길 완전한 자유 해탈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그거랑 상당히 유사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주희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행이 무엇이냐? 다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거경궁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경궁리와 경물치지라고 하는 두 가지의 수행의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거경궁리는 무엇이냐? 잡념을 끄는 경건한 상태에서 마음의 본래 갖추어져 있는 우주의 이치, 이를 밝히는 거예요. 이것도 불교적인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죠?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얘기 비슷하지. 그지? 잡념을 끊고 마음을 성신을 맞게 만든 다음에 내 안에 들어있는 우주의 이치와 같은 본성은 무엇일까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이 우주의 원리가 나의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거경궁리예요. 자, 그러면 인사이드의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이제 인사이드 다음에는
아웃사이드의 문제를 해결하지, 그지? 우주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우주의 원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물, 나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해서 쟤네가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만물이 구성이 되었을까를 탐구해야 돼. 그게 바로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우주의 원리가 제 안에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그죠?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은요, 내 안의 우주의 이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학문적 탐구를 해서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고, 내 밖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사물에 들어가 있는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선생님이 써놨죠, 그죠? 거듭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학문적 탐구를 해야 사물과 나의 이치를, 이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 봅시다. 학문적 탐구를 해야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대요. 학문적 탐구는 어떤 사람들이 해요? 어떤 사람들이 하지? 이런 사람들이 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사대부는 탐구를 통해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요, 농민 백성은요, 학문적 탐구를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없어요. 따라서 사대부들이 농민 백성들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밑줄 좀 칠까요? 사대부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개발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오랑캐들 학문적 탐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는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따라서 학문적 탐구를 하는 우리 한족, 중화민족이 그들보다 우월하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성리학이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학에서도 화의관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은 성리학은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더욱더 강화시킨 사상이자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봅시다. 그 외에 어떤 특징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립된 성리학은 어떠한 특징들을 갖게 됐는지 몇 가지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엇보다 무엇을 중시하느냐? 오경보다 사설을 중시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경이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와 같이 성리학 이전의 유학에서 중시되던 경전이에요. 아까 오경정의 얘기했었죠, 그죠? 사설은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오경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던 4개의 유교 경전입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도대체 성리학에서는 왜 사설을 오경보다 더 중시하게 되었느냐? 누가 사서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니까 성리학을 완성시킨 자 누구예요? 주자, 주희가, 밑줄 칩시다. 사서에 성리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성리학에서는 사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요, 주자, 주희의 경우에는 이 사서에다가 밑줄을 긋고, 여기 봐라, 유교경전에 이렇게 써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나의 주장에 무엇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성리학의 이론을 사설을 근거로 전개해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 주희의 경우에는 사설을 더 중시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서에다가 밑줄을 치고 이거는 나의 이론을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서에다가 밑줄을 치고 해석한 것들을 싹 다 모았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밑줄 칩시다. 사서집주라고 하는 책인 것이에요. 사서에 대한 해석, 주석을 모은 게 바로 사서집주라고 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사서집주는 이 주희의 이론이 담겨있는 핵심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원나라 때 이 사서집주라고 하는 성리학 서적이 과거 교재로 채택되고 난 이후에는요, 성리학에서 절대적인, 유교국가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성경이 있다면 성리학에는 사서집주가 있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통하게 됩니다. 다음, 자, 성리학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참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나라가 평화로워진다가 보다 훨씬 더 어렵지, 그지? 어린애들이 이런 거 공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밑줄칠게요. 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주희는 성리학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라든지 아니면 수행 방법이나 예절 같은 내용들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그게 바로 소학이라는 책이고요. 당연히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일까? 그렇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소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소학도 유교 국가에서, 성리학 국가에서 널리 읽힌 책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대 성리학의 특징 두 번째, 맹자를 공자급으로 추앙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맹자는 그 전에 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던 사람이었어. 하지만 공자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맹자가 성리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공자급으로 올라가게 되느냐? 아까 저기 뭐냐? 어디 갔지? 성증리 얘기할 때 밑줄 쳤잖아요. 그죠? 성선설을 누가 주장했어요? 맹자가 주장했어요. 사실 성리학의 출발은 맹자의 학설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맹자가 공자급 인물로 추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성선설, 천명사상 모두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성리학의 특징 가운데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요겁니다. 성리학에서는요,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을 강조한다라는 거.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느 시대 때 성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언제? 송나라 때라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송나라 사회의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송나라는 뭡니까? 송나라 이꼴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단어 있다 그랬잖아요. 뭐였지? 송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문치주의라 그랬어요. 그죠? 송나라 문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을 겪었어요? 군사력의 약화라는 부작용을 겪었어요. 그죠? 끊임없이 다른 민족의 침략을 당했고 그들에게 밀려서 세패를 지급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송나라 때에는 중국의 한족들의 민족적인 위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추십시다.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한족의 민족의식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 또한 성리학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한글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죠?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잖아. 그지? 특히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금지되었던 한국어,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가 무척이나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민족의식이 성장하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세의 침략이나 지배 속에서 더욱더 불타오르기 마련이거든요. 자, 송나라 때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송나라 때 요 나라로부터 서하로부터 전쟁에서 지면서 그들에게 세패를 주고 평화를 유지했어. 그지? 나중에 등장한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도였던 카이폰까지 함락되고 나라의 절반을 그들에게 빼앗긴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송나라의 한족들의 경우에는 그래 우리는 무척이나 무력하고 입만 사는 놈들이야 라는 식으로 그런 어떤 자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아니었겠지. 그지? 자존심이 상했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논리를 찾아내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노력했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게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존의 유학에서도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성리학에서는 그것을 더욱더 강조했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대의 명분론이란 무엇이냐? 실리보다 밑줄 칠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대의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봅시다. 어젯밤에 우리 가족이 치킨을 먹고 다 같이 사이좋게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밧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내 손에 칼을 쥐어주면서 살고 싶지? 네 손으로 저기 있는 부모님들 죽이면 내가 너는 살려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이코랑 싸워요. 아니 그 선택지가 없다니까? 그럴 거면 사이코가 아예 나한테 칼도 쥐어주지 않았겠지. 부모님을 찔러 죽이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 물론 나의 목숨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살고 나가서 빨리 저기 이제 경찰서나 아니면 119에 신고를 해서 부모님 목숨도 건지면서 이 새끼를 잡아들일 거라 생각을 하면은 지금 당장 찔러야 되는 게 맞죠. 그죠? 하지만 사람이
어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자기 손으로 칼로 찌를 수 있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짓을 못해 라고 버티는 게 대의 명분론에 맞는 행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을 지켜나가는 게 대의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중대한 의리와 명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도 좀 비추실게요. 상하의 위계 질서인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상하의 위계 질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요, 국내적으로 오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대부와 농민, 백성 사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하의 위계 질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국제관계에 적용하게 되면은 학문적 탐구를 통해서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올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중화가 사대부들의 나라가 당연히 누구보다 오랑캐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그게 바로 이 대의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 상과 하의 위계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지금 요 나라 서하 금나라한테 군사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저들보다 우위에 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쟤네는 지금 우리 중국의 땅의 화북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우리한테 매년 받아가는 세패라고 하는 실리를 챙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중대한 의리와 명분을 지켜가고 살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대의 명분론이고 화의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기존의 유학에서도 물론 강조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더욱 대의 명분론과 화의관을 강조하는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후에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느냐?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의 밑줄칠게요. 북벌론이라든지 19세기 이후의 척화론도 밑줄칠게요. 일본의 이것도 밑줄칠게요. 존왕양이론 같은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후에 조선이나 명나라, 물론 일본은 약간 영향을 받긴 했지만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보면은 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꼽아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벌론,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우리도 나중에 동아시아사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원래 오랑캐라고 여겼던 만주족, 여진족들에게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그들과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어버이와 같은 나라 명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이기도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비록 살기 위해서 청나라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일시적으로 무릎을 꿇었지만은 다시 청나라에게 복수를 해서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킬 거야 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효종 때 나왔던 북벌론이에요. 왜 그런 주장이 나왔어? 우리는 비록 실리는 이었지만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도리, 끝까지 이거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북벌론 같은 주장들이 나오는데 성리학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19세기 척화론 뭡니까? 흥선대원군 시기 들어가게 되면서 서양 세력의 침략적인 접근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죠? 신미양요, 병인양요, 한국사 안 하지 오래되니까 순서 까먹었다. 병인양요, 오페르스 도구 사건인가 그 다음에? 한국사를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역시 정말 이게 줄줄 외우고 다니는 건데 이제 까먹었네. 아무튼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무너 사건 뭐 이런 걸 들어봤죠. 그죠? 이런 어떤 서양의 침략적인 접근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 왜 그들과의 화해를 끝까지 배척을 했느냐? 그들은 뭐기 때문이에요? 서양 오랑캐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같은 것들을 세우면서 걔네는 끝까지 놀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바로 이런 성리학적인 명분론이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의 존왕양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서양 오랑캐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서양 국가의 침략적인 접근을 받았는데 그때도 일본 내부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오랑캐를 몰아내야 된다라는 주장, 존왕양이론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 역시 성리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리학은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면서 충, 효, 예와 같은 가치관을 전파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를 심어하는데 영향을 주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을 배우보다 보면은 이 동아시아 각국의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성리학의 무척이나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14세기 이후에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사상과 학문은 바로 성리학이었다라는 거. 이후에 성리학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리학이 중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한반도와 일본에 전파되고 영향을 주는 과정을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